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통과 창작의 틈새라는 주제하에 대만 원주민의 전통지혜 창작을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대만 원주민의 지적재산권을 기존의 저작권과 의장권에서 구별을 해서 전통지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포착을 한 대만 법령과 그 판례에 대해 고찰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원래 세계 지적소유권 기관인 위포, 위포가 관할한 문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문화유산 문제와 지적소유권의 관계는 아주 깊습니다. 원래 좁은 범위에서만 적용되어 왔던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음원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널리 유통되게 되자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초월한 어떤 권리 침해에 관해서 이 법령은 효력이 없다, 또 전통 지혜를 에워싸려는 어떤 민족 간의 경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만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개성해온 지혜와 그것에 토대한 어떤 창작행위, 창조되는 것의 권리의 보호제도 확립 경위와 더불어서 부상한 새로운 어떤 지적재산을 둘러싼 복수의 사건을 통해서 지적재산 문제를 끌어내면서 글로벌한 권리제도 아래서 인정되는 공공도메인이라는 근대적인 법적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의 문화유산은 보호하는 대상이기 이전에 그 전성이나 창작 실천이 공유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이 만들어짐으로써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던 어떤 민족문화의 소유를 둘러싼 소송이 민족 간 관계에서 생긴다고 하는 지적재산을 둘러싼 법령의 성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포인트는 전통지식 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법제도의 맹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과거 BTS가 해외 공연을 할 때에 사용했던 삼고무라는 춤이 있습니다. 이 춤은 국가무형문화재 성무의 인간문화재였던 고 이매방 선생의 창작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즉, 전성 주체들은 삼고무를 출 경우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관련 단체나 개인이 이 삼고무를 추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대목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민수학에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논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대만 원주민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사건 혹은 쟁의 사례를 통해서 원주민의 지적재산이 놓여있는 현 상황과 그 향방에 대해 고찰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개성되어 온 지혜와 이를 토대로 한 창조적 행위나 아니면 창조되는 것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대만의 새로운 법적 털그리 하에서 개성 그 자체에 대한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방법이 기본적으로 다른 원주민의 지적재산과 문화유산이 어떻게 접합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994년에 헌법이 개정될 때에 국가는 다원 문화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원주민의 언어,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발전시키려는 조문을 새로운 헌법에 추가했습니다. 이를 정책을 통해서 실현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원주민 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원주민 기본법에는 정부는 원주민의 보존, 보호에 노력하고 전통적인 생물 다양성의 지식과 지적 창조에 대해 보호하고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헌법과 원주민 기본법이라는 법적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원주민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2007년에 제정된 원주민 전통지혜 창작 보호조례입니다. 이하에서는 이것을 줄여서 보호조례라고 부르겠습니다. 게다가 2015년에 원주민 전통지혜에 의한 창작보호법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행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조례를 구체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관련법이고 한층 실질적인 내용을 내포하는 법률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만 원주민의 지적재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틀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대만 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공통된 이해를 얻은 어떤 발명이라든지 아니면 의장이라든지 저작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원주민 신분 유무에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시행령이 보장하는 대만 원주민의 지적 창작, 또 그것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통적인 개성물이나 어떤 개성 사안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전통 지식도 포함되지만 저작권이 관련된 창작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법안 가운데 법률이 보호하는 대상은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개성해온 종교 의례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무용, 조각, 직물, 도안, 복식, 전통기술 및 그 문화적 표현이라고 제4조에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각 원주민 집단의 어떤 민족다움, 바꿔서 말하면 민족성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 명칭 속에 전통 지혜 창작은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Traditional Intellectual Creation으로 번역되어 있는 점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대외적으로 설명을 할 때 창작물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표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직까지 실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단언을 할 수 없지만은 보호조례에 근거한 소송을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호조례 제21조에는 대만과 외국 정부가 어떤 지혜를 바탕으로 한 창작 보호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 정식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연합 등에서 원주민의 지적 재산에 관한 어떤 동일한 규정이 정비된 다음에 그에 준해서 각국의 개별 법이 만들어질 경우는 우리가 차치를 하고라도 대만 내에서 정비된
법률에 맞춘 법 정비를 다른 나라가 실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보호조례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글로벌한 차원에서 원주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저작권, 의장권에 근거한 대응을 원주민이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보호조례가 무엇을 지향을 하는지 그 지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호조례가 제정된 근본적인 요인은 원주민이 요구하는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 보호의 범위가 기존의 법제도, 즉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의장권, 특허권 등에 관한 법제도 하에서 보장되어 있는 내용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현대 법률이 정하는 지적재산 정의와 원주민 사회에서 육성되어 온 어떤 지적재산 정의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호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조례가 일반적인 저작권법 규정과 다른 점은 크게 다음 4가지입니다. 하나는 등록보호주의, 심사주의라고 해서 제4조, 제5조에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은 보호기관의 비한정성입니다. 세 번째는 권리 주체의 집단성입니다. 네 번째는 원주민의 고유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저작권 보호제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요소가 원주민 문화의 권리에는 복잡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배려하고자 한 것이 보호조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 보호조례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인 시행령, 그 외에 관련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되어서 보호조례의 어떤 본격적인 운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주민의 지적재산을 둘러싼 어떤 세계적인 동향으로서는 2007년에 채택이 된 원주민 권리선언, 이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해에 보호조례가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만이 원주민의 지적재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민 권리선언은 그 초안이 사실 1993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조례는 원주민 권리선언을 충분히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유엔의 움직임, 바꿔서 말하면 세계 동향에 대만이 보조를 맞추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만에서는 원주민의 지적재산에 관한 어떤 실천적인 과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90년대 전반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참 강화된 원주민 운동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원주민 문화가 사회 속에서 긍정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부흥의 어떤 지향도 강화되고 의례 전통 행사를 한층 적극적으로 실시하려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원주민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또 그러한 의례 아니면 전통 행사에는 가시적으로도 원주민의 어떤 민족성이 요구가 되었고 전통적인 의상 등이 원주민 사회 속에 다시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주민의 공예품 반드시 우리가 실용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예술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선물용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장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사회 속으로 한층 널리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새로운 경제시장을 낳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제작하는 어떤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예품의 복제품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저가로 대량 생산되어서 대만에 유입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질 나쁜 어떤 가짜 제품은 원주민의 공예 문화의 질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원주민의 문화, 상품 제작 전통에 관한 어떤 지식이 희박한 일반 소비자들은 복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원주민이 제작한 상품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원주민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위로 인해서 원주민의 지적재산 보호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당시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된 것이 1990년대 말부터입니다. 정부의 문화정책, 원주민 정책에 의해서 원주민 내부에서 공예가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 작품이 전시회 등을 통해서 사회 속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지방에서 공예품, 의상을 제작하는 공방수도 점차 늘어났고 이러한 곳에서 발신되는 어떤 작품이 소규모이지만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구매자도 값싼 가짜 상품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었고 한층 양질의 제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한편으로 창출된 공예품 생산물은 세련되어졌고 개인의 저작권, 민족의 고유성에 대한 의식도 고조되게 됩니다. 또한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도 대상을 권리로 삼는 움직임도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법제도상의 하나의 도달점이 보호조례이고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한자 문화권이지만 그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호조례 시행령에 등장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영어로 위즈덤이라고 번역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knowledge, 지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지혜는 지금까지 축적, 계승되어 온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바꿔 말하면 창조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조례는 원래 법령의 영역에 위즈덤을 사용해 왔습니다. 법령의 영문영역으로서 이 위즈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운영법의 어떤 제정에 맞춘 보호조례의 수정 단계에서 위즈덤은 사라지고 대신 인텔렉츄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등 기존의 어떤 지적재산에 호응하는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간의 조정도 새로운 지적재산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보호조례는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어떤 양성을 해온 지혜와 더불어 지혜를 실천하는 행위, 그리고 그곳에서 생성되는 창작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대만 원주민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대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의 한족보다도 이런 시기에 대만에 살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평지나 아니면 도서지방에 거주해온 일부를 제외하고 원주민의 대부분은 산악지역에서 거주를 해왔습니다. 밤이라든지 아니면 육도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화전 재배라든지 아니면 수렵 활동을 관습적인 어떤 생업으로 삼아왔고 인간의 어떤 영혼이나 아니면 다양한 정령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관념 또 어떤 무사적인 어떤 용맹함과 무용과 규율을 중시하는 사회 기풍이라든지 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사람 목을 베는 어떤 참수 행위 등에는 동남아시아의 기청 문화를 공통으로 하는 특징이 잘 유지되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 원주민의 집단은 오스트로네시아족에 속하는 언어를 모어로 삼아왔고 그들은 오스트로네시아족 속에서도 오래된 특징을 잘 보존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오스트로네시아의 본토백이었을 원산지였을 가능성이 일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분자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대만 원주민은 원래 단일 집단이었던 사람들이 대만에 이주한 이후에 따로따로 집단이 분화되어 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인류 집단의 어떤 형성이나 언어의 형성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증거나 아니면 분자 인류학, 언어학의 어떤 지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대만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동남아시아 도서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오세아니아 지역 여러 민족과 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6세기 이후에 한족 계통 주민이 대만으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고 대만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족 계통 주민은 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래 주민과 접촉이 잦았기 때문에 한족화가 된 집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들을 핑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한족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이 중앙산맥이라든지 아니면 동부 지역에 지역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들 집단이 현재 대만 원주민의 어떤 조상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까지 그때그때의 어떤 위정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그들이 불려왔습니다. 산지산포라든지 아니면 고사족이라든지 아니면 번족이라든지 이러한 명칭들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라는 호칭은 1994년에 대만 헌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명기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97년에 개정 조문에 의해서 원주민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원주민은 현재 고산족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고산족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 본토에도 고산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주민은 복수의 민족 집단을 말하는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총칭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분류가 전제가 돼서 9개의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서 정리된 가운데 혈연, 지역도 포함되고 출신이 같은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민족의 어떤 고유성을 밝혀내고 분류된 민족과는 다른 어떤 고유의 민족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위치 부여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출신의 차이, 문화적, 사회적 특징을 토대로 한 새로운 민족 집단의 인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표현은 대만 사회 일반에 있어서는 새로운 민족이라는 인식이지만은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새로운 민족 분류가 아니라 원래 있던 민족의 경계가 제도적인 민족 분류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만 원주민의 지적재산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